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통일과 어떤 한반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영남통일교육센터 이번에 특강에서 전자상거래 부분을 강의하게 될 경남대학교 묵동문제연구소 박정진입니다. 예. 제가 이게 영상을 다른 날 찍어서 영상이 좀 다른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좀 양해를 바랍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 이 갑자기 북한의 전자상거래와 통일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이 집중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평화통일을 얘기하는데 북한의 전자상거래를 왜 공부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어떤 생각의 틀이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목차와 함께 시작하기 전에 왜 북한의 전자상거래 부분이 이렇게 시작되는가, 이것은 간단한 키워드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키워드는 격차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경제적인 지금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격차라는 게 현실적으로 상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질서에 대해 참여도도 많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특강에서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변화에 북한은 그럼 대응을 안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면 어디까지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바라봐야 될 거고요. 남북한의 상호 협력이 어느 시점이 지나서 일어나게 되더라도요, 그 남북한 상호 시점에서의 일어나는 부분은 언제까지나 이 북한의 입장도 반영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쪽에 가서 북한의 입장과 함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고민해 보아야 남북 협력이 일어날 것이고, 협력이 일어나야 평화통일이라는 어떤 과제에 근접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평화나 통일의 교육을 할 때요, 전혀 다른 것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통일의 과정이라는 건요, 통일은 통일이라는 결과물이고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뭐 다 동의하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강의의 주제는 우리가 통일의 과정을 위해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개개인들로서는 이런 북한에 어떻게 보면 형성되어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이 강의를 통해서 받아가는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의 변화입니다. 예,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를 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한 날짜와 제가 조금 제가 이 옷이 다른 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며칠간에 걸쳐서 찍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를 조금 제가 다르게 하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변화입니다. 남북관계의 변화의 과정사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경제사까지 여러분들한테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했고요. 그 사이에 북한이 그 어떤 7.1 조치라는 부분을 통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이후서부터 북한이 어떻게 해서 전자상거래를 시작하게 됐고, 이 전자상거래를 북한이 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자상거래의 북한의 실태, 그리고 현재 북한이 판매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특징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요. 북한의 온라인 시장에 대한 어떤 IT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고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특강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했고요. 또 북한 통일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쪽의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사진을 좀 보시죠.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퓨처 캠퍼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퓨처 캠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세계의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많은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또 세계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미중의 트럼프와 시진핑 국가 주석이 보이죠. 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 사진들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뭘 보실 수 있어요? 당연히 패권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대는 이제 패권 안정의 시기를 지나서 패권 경쟁의 시기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이 수많은 물류를 보시면 생각나는 게 뭡니다. 이 샹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경제 세계화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세계화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제 세계화의 물결이 경제가 전부 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또 이러한 패권 안정과 어떤 패권 경쟁과 이런 정계 세계화 그리고 그런 사이에서 이런 어떤 갈등도 일어나고 있죠. 이런 갈등은 그때 미국을 통해서 보겠지만은 민주주의가 어떤 결과에 승복하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제는 이건 민주주의의 문제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흑인, 백인, 여러 가지 소수인종 이런 부분들의 문화적인 차이, 오히려 세계화가 진행되어야 되는 역효과기도 한데요.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죠. 그래서 해당 뉴스는 뭐냐면은 서로 가족이 됐는데 예를 들면은 바이든을 찍으면은 서로 간의 가족 관계가 끝나버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종 간의 갈등, 서로 차이에 대해서 불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요소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중 관세 대결을 보시죠. 미중 관세 대결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까 같은 그 패권 경쟁이 과거의 같은 비관세 장벽이나 어떻게 보면 산업 조성 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대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패권 간의 실질적으로 경제 제재, 서로 간의 경제 제재를 가지고 했었던 것이고요. 2017년부터 대중 수출, 대미 수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거죠. 이제 수출 적자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도 보복 관세를 같이 매겼던 이러한 관세 대결의 국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바이든이 됐지만은요, 바이든 시대에 역시 이르러서도요, 이러한 미중 관세 대결 부분은 계속될 다른 형태로서 계속될 겁니다. 아마 국제 레짐을 통해서 국제 어떤 기구를 통해서 서로 간의 국제 기구를 다르게 함으로써 TPP 같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은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또 보시면 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정치, 경제, 문화의 지형도도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기준을 보면은 간단히 보시면은 확진자 170만 명의 사망자 10만 3천 명,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북미 쪽이 굉장히 센 걸로 나오지만 사실상 이 조사 빈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통계학을 공부해 보시면 잘 알겠지만 통계를 많이 하는 쪽일수록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계 불가 국가들은 많습니다. 집계 불가 국가들은 보시면은 아프리카 쪽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서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진단 키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고요. 또한 이것은 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퍼짐에 따라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에는 또 심리적인 문제를 심어주고 있는 현재 세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의 변화라는 게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세계의 변화가 그러면 변수밖에 없느냐? 자, 코로나를 통한 또는 패권 안정, 또 패권 안정의 시대에서 패권 경쟁으로 바뀌는 이러한 변수들에만 세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냐? 사실은 이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와는 상관없는 어떤 변화의 요구에 여러분들이 잘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상수로서의 이와 상관없는 변화의 요구는요, 1800년대 말서부터 있어 왔고요. 그 부분을 빨리 일찍 인식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겠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종의 정말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changed man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이유는 사실은 1800년대 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영어로 된 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Ever changing since world system as capitalism was emerged with industrial revoluti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industrial revolution 때문에 사실은 ever changing world system은 사실 벌써 그 전에 온 겁니다. 산업혁명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1784년에는 어쨌든 이런 증기기관에 됐고요. 증기기관으로 인한 생산의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이제 시대가 왔고요. 2차 산업혁명에는 대량 생산 체제,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대량 생산 체제가 됐고요. 3차는 IT를 통한 자동화의 진화, 그리고 4차는 진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아시죠? 사물 인터넷, IoT,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또는 뭐 IR, VR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그 뭐라고 합니까? 금융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보면 간단한데요.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산업혁명의 역사적 흐름은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보여지는 거고요. 실은 이 안에 굉장히 복잡한 역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세계는 사실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1760년에서 1820년에는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지식은 브레튼 우드 체제인데요. 이 브레튼 우드 체제가 1946년에 들어오면서 이때 이제 케인즈주의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개입주의로 되고요. 이때는 고정환율제를 택했죠. 이러면서 이때와 워싱턴 컨센서스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은 케인즈주의를 벗어나서 레세페르의 이제 완전한 자유무역을 이루게 되는 어떻게 보면 G7 국가들이죠. 일본과 미국, 러시아,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진국들이죠.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런 국가들에 의해서 이때 당시에 완전한 쉽게 말하면 민영화를 이루는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납니다. 근데 이 사이가 있어요. 브레튼 우드와 워싱턴 컨센서스 사이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보십시오. 카지노 금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전 스트레인지 교수의 카지노 금융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시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융 시스템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실물 경제 시스템이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그 전까지도 물론 금융이 국제 자본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극소수의 어떤 큰 부를 거머쥔 집단이 그렇게 해왔다면 이때부터 사실상 금융의 시대로 빠져나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이제 금융을 가지고 투기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때부터 금융을 연구해 온 반면에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길을 택했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는 막 개도국이었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율이 13%까지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잘 모르고 이 금융으로 쉽게 말하면은 돈을 버는 이런 카지노 금융과 실물 경제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터진 것이 결국은 실물 경제의 버블이 가속화된 2006년에서 2008년, 그리고 우리나라는 93년에 IMF가 터졌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의 위기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게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세계는 다음 단계를 맞이했는데요. 이 2020년 플러스 알파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즉 바이러스나 기후 이런 거에 대한 비전통 안보, 전 세계가 대응해야 되는 안보, 즉 국민에 대한 어떤 안보력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화와 패권의 대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 경제화는 아시죠? 경제 세계화가 이르면서 사실은 패권의 안정적인 부분이 대립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사실상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는요, 여러분들 두 가지, 여러분들 개인한테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개인한테는 두 가지 과제가 지어집니다. 그것은 과학이라는 단어를 통한 어떤 객관화의 시도입니다. 요새는 인문, 사회과학까지도 최대한 객관화를 시도하기 위한 어떤 과학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계에 의존하는, 컴퓨터에 의존하는 이런 객관화 시도가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새로운 과목을 더 공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컨슈머리즘적인 개인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실은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하면서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컨슈머리즘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자 중심주의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난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난임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지식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요구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이 2020년 관점에서 세 가지를 동시에 공부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한 여러분들한테 부와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바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지력과 지성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술과 노동력 덕성을 통한 어떤 부분을 요구해 왔죠. 1800년대부터. 그러다가 사실은 카지노 금융의 분리, 이 자본 증식, 자본 극대화로 되면서 금융 지식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금융 지식이 같이 함양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스마트하게 연구를 해두시는 게, 사실은 이건 1960년대부터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른 채로 2000년대를 맞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나오는 그 헬조선이라는 말들, 사실 탈출하기 어려운 탈출구에서 여러분들 많이 살고 계시지만 그러나 걱정하실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가져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또는 과학과 연계되는 전문성,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건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면된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컨슈머리즘에 의해서요, 여성 중심의 소비 문화는 이제는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여성을 중심으로 한 소비 문화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 있어서는 여성이 굉장히 상위를 차지하지만, 따라서 그것 때문에 또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큰 고난의 시대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소비 중심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외향적 중심적인 문화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스스로 얽어매는 것은 여성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광고에 노출되는 효과가 많고요. 그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광고를 본인들이 맞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학생분들은 이런 분들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는 노인복지와 저출산이라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쌍둥이, 어떻게 보면 적자 같은 걸 안겨줄 텐데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단순화입니다. 이 단순화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게요. 단순화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디컴포지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디컴포지션 한번 써드릴게요. 디컴포지션이죠. 디컴포지션. 죄송합니다. 글씨가 나빠서요. 디컴포지션. 이 디컴포지션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다른 게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디컴포지션이라는 건 하나의 과정이 단순화될 때까지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구성 요소를 가지고 내가 단순화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공부에서 굉장히, 사회과학에서 정말 필수적인 과정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단순화된 부분을 가는 사람은 굉장히 솔리드하게, 탄탄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데 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앞으로 당면된 문제, 이 단순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거에서도 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당면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남북관계도 세계 질서의 변화에 맞춰서 어떤 현실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과거까지 우리나라의 남북관계 서로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첫 번째로 이런 주제를 다루고 나서 전자선거를 들어가려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남한과 북한은 영원히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것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국제관계가 이젠 지형이 변화했어요. 과거의 냉전 시대가 아닌데 냉전 시대로서 남북한은 너무나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의 잔재를 거의 걷어내지 못한 채로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코호트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호트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의 핵의 개발이죠. 이것은 비대칭 전력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부분, 이런 세 가지 것. 그 다음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과거의 냉전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패턴들이 다 남아 있고요.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은 386인지 486, 586이 됐죠. 거기서부터 또 플러스 과거에 이제 쉽게 말하면 냉전 시대만을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국내 정치 자체도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정치는 그대로 남북 관계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이 남북한이 여러분들 진짜로 현실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요, 이제는 통일이라는 단어는커녕 사실은 영원히 남남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남북관계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네, 국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줍니다. 자, 1차 남북 정상회담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1차 남북 정상회담은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시작이 됐죠. 김정일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 간의 만남이 됐었죠. 지금 사진에는 없지만요. 예. 어쨌든간 맨 처음에 초기에 가서 이제 만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사진을 볼게요. 금강산 관광은 이것은 2000년대 현대 신입사원 학예 수련대회 이렇게 되고요. 지금 학생들이 보이죠. 자, 이때는 학생들이 여기에 수학여행을 갔었어요. 굉장히 가까워졌던 시대가 한때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남북 협력을 위해서 과거의 독일 통일의 과정을 한번 따라해 보기 위해서 했던 어떤 햇볕 정책이란 거의 시도였고요. 이러한 시도 과정이 어디까지는 일반 부분까지는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남북관계의 변화는 이렇게 개성공단을 거쳤고요. 개성공단에 한번 볼까요? 입주 기업수 생산액 현황입니다. 2005년에 입주 기업수 18개에서 2014년엔 125개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에는 북측 근로자가 6,000명 가까이 되던 게 2014년까지는 5만 명까지 늘어나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캐파가 늘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성공단 방문 현황은 꾸준하게 들어가서 10만 명까지도 갔다가 사실은 2014년에는 확 줄어들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방문객이 많이 끊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개성공단은 사실은 남북관계의 마중물이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 실제로 남과 북의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만이라도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개성공단이 보십시오. 한국 외교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00년에 완공된 개성공단은 24,000명 북한 노동자들이 남측 69개사 경공업을 생산한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때 당시 10km씩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비무장지대를 밀고 나서 북한이 군사를 처음으로 밀고 나서 했던 전향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북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절박했었고요. 북한은 외화가 필요했었고 우리나라는 남북관계의 협력을 통해서 통일의 과정이 필요했었던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잘 일치된 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이후에 마음이 좀 틀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상 개성공단이 북한이 원했던 만큼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해주 지역에 중화학공업 위주의 서해 남북 공제 공동체 특구를 설치하게 되면 개성해주 인천을 잇는 세계공단 나와서는 경제지역 발전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왈이죠.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담화를 가져고 온 겁니다. 담화를 한번 보시죠. 담화를 보면은 그때 정몽원 선생이 나하고 단둘이서 담화하고 밥 먹으면서 앞으로 민족으로서 상징이 될 수 있는 그 구상력이 대단한데 그대로는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제2개성공단까지도 막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만큼 안 됐다. 개성공단이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었는데 또 남측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더 빨리 가는데 거기 정치가 관련됐고 두 번 나라들이 관련됐고 내 의견은 그게 그러니까 이거죠. 개성공단이 번영하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이게 이제 김정일 위원장 살아있을 때 이제 뭐 육성 녹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희생물이 될 바에는 좀 더 개성부터 완성시켜서 두 측이 노력을 기울여서 완성을 시킨 다음에 하나의 모범을 창조한 다음에 해야지 우리 새로운 공단하는 건 찬성할 수 없다. 개성이 뚜렷하게 만방에 시위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요, 개성이 뚜렷하게 만방에 시위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만방에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간에 협력이 잘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의주도 내가 정몽원 선생한테 얘기했습니다. 신의주 해보라. 사실은 원래는 신의주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신의주가 가보니까 공장 부지가 굉장히 이제 물에 젖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공장을 한 게 이제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엔 그 다음엔 원산을 얘기했더니 원산은 도저히 군대가 너무 많아서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든 북한은 군대 지역이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지역에 도저히 안 되니까 군사 분계선을 좀 밀더라도 이제 이거는 그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큰 결심을 한 거죠. 큰 결심을 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큰 결심을 했는데 개성공단이 본인들이 생각한 것만큼의 어떤 쉽게 말하면 외화벌이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외화벌이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김정일 위원장 말이죠. 경제행위꾼들에게 아마 아직 개성에서 맛도 못 본 주제에 무슨 뭐 때문에 해주를 또 내라고. 그럼 자연히 군대는 다 물러 돌아사는 거나 같은데 아마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요. 어떤 부분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가장 간단히 말하면 경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북한은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게 경제 문제고요. 그 경제 문제를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이제 사실 그래요. 북한은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그 은둔 국가기도 하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열려있지 않은 국가라는 건 지금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부에서만큼은 북한의 변화가 그렇게 굉장히 폐쇄적인 거 안에서 북한이 얼만큼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남북관계는 이때부터 사실 많이 변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박광자씨 피격 사건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한군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새벽에 이제 이렇게 펜스 옆을 지나서 모래사장에서 산책을 하다가 하필이면 여기 북한군 초병이 정지공교부에 사격을 해서 세 발을 맞고 돌아가셨죠. 이런 어떤 금강해수욕장 이후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 끊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때 이전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북한의 비대칭 핵전력은 북한의 어떤 남북관계 협력에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북한은 역대 핵실험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2006년에 1킬로톤 미만. 근데 이제 킬로톤이 자꾸 커지죠. 그래서 3차 핵실험도 그 다음에 4차, 5차 보세요. 6차는 버섯구름이 이만큼 올라간 최대는 300킬로톤까지를 간다고요. 그래서 미국의 지질조사국은 6.3으로 이제 지진 규모를 봤는데요. 이 6.3 규모였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최소가 100킬로톤인데 50킬로톤 이상이면 이걸 수소탄으로 봐서 이때부터 ICBM 장착 수소탄이 거의 완성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북한은 이러한 비대칭 핵전력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들과 함께 안보에 위협을 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핵무기를 바탕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본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남북협력은 제대로 갈 수가 없었고요. 결국은 여기까지 후퇴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최근의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벌써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버렸는데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이렇게 폭발하는 사실은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상의 위반인데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폭발을 해버렸죠. 예. 이렇게 된 다음에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지경이에요. 대략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자, 먼 길을 좀 돌아왔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금까지 북한과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전제상거래를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일은 여러분들이요 보시지만 사실은 통일은 교훈입니다. 예. 통일은 교훈이지 통일은 하자고 어떤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통일은 과정상에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상의 안에서 쉽게 말하면 북한 구성원 그리고 북측 구성원과 남측 구성원들이 서로 이 통일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찾으면 통합의 과정을 가게 되는 것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배운다, 뭐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정말 큰 일이 아니죠.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우리는 통일 정책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을 했어요. 각 정당마다 집권당마다 한쪽은 너무 현실주의적이었고요. 그다음에 한쪽은 너무 이상주의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현실주의적 접근은 안보 중심적인 최중심적인 접근이고요. 이상주의적인 접근은 북한과 무조건적인 어떤 협력을 통해서 민족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질서가 이제 녹록치 않게 변해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인식이 사실은 그래서 현실인식이 훨씬 더 큰 시도 가치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Where in the economic and security map North Korea is located? 자, 북한의 경제적인 그리고 안보적인 지도는 정제 안보 지도는 도대체 어디에 북한이 놓여 있는지 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이 어디쯤 와 있는지 일단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1960년대에 있는 국가인지 1970년대에 있는 국가인지.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과 북한에 하려는 곳은 우리나라 쪽의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많이 반영하거나 또는 국내 정치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들어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에서는 농민들한테 필요한 소액 대출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그거보다는 부동산을 준비하거나 하는 거죠. 북한은 부동산 중심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부동산 같은 것을 가지고 소액대출로 처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은행에 대해서 어떤 북한의 어떤 구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도 사실 의심해 봐야죠. 북한의 산업 구조를 한번 보시면 농림 광호공업 국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북한이 서비스업이 34%나 돼요.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과거에는 서비스 업종이라는 게 굉장히 미진했는데 서비스 업종이 발전됐다는 거는 이제는 부유층이라는 것이 북한에 돈을 가진 계층이 생겨났고요. 그 돈을 가진 계층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부분에 새로운 부와를 창출하려는 어떤 업종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기본적으로는 농림과 광물을 통해서 이런 자원을 통한 또는 농업을 통한 이런 국가인데 여기에 서비스업이 들어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북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북한을 살펴보면 1인당 GDP는요 3,743만 5천 원이고요. 북한은 1,1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3배예요, 무려. 43배의 차이가 나는 이 국가권에서 같은 것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적인 어떤 아까 말한 그 질서상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유통망만 봐도 그렇죠. 생활권과 관광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는 1일 생활권인데 비해서 북한은 통제와 보수를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철도, 도로, 항공, 항만 시설에 대한 운영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식료품이라 그러면 우리는 브랜드 중심인데요. 북한은 우선 식료품, 생필품의 부족 때문에 공급 우선이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IT는 북한은 소프트웨어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고요. 하드웨어 쪽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하드웨어 쪽이 발달되고 기초과학이 발달되는 이유는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프로그램을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드웨어 자체를 북한 스스로 만들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드웨어 시장이 오픈이 됐을 때 북한의 기술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예상을 이제 쉽게 경제학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국방과 안보도 역시 완전히 틀리죠. 우리나라는 한미연합을 해서 자체 국방 네트워크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군대를 해외 파견하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군대에 대해서 사실은 개개인의 이제 파병의 어떤 정신 상태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체 생산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제 북한은 중국에 대한 원조 어떤 쉽게 말하면 석유 원조죠. 석유 원조가 없이는 기본적인 무기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많은 원조를 갖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비대칭 핵전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차이들을 보입니다. 자, 이런 차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느껴요? 그래서 북한상 전자상거래는 어떻게 해서 등장을 했는가라는 거죠, 사실은. 자,
아까의 과정을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요, 패권 경쟁의 시대가 돌입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융지식, 북한이 공산주의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을 고집하는 동안에 세계는 그런 부분을 다 넘어서 냉전의 시대를 지나서 구소련이 이제 나오고요. 동구권 국가들이 다 자본주의로 돌아서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그 과거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북한도 세계 변화의 흐름을 감지했다는 겁니다. 전자상거래를 제가 말씀드리자 이 긴 길을 돌아온 거는 북한 세계의 변화의 흐름을 감지했어요. 그리고 젊은 층의 수요와 변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즉 컨슈머리즘에 대한 부분도 북한이 받아들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은 장마당 세대라고 해요. 북한은 장마당 세대는 뭐냐 하면요, 북한은 사실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1992년부터 98년까지 겪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굉장히 북한은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사를 안 한 젊은 층들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장사와 매대를 뛰어다녀야 됐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다 리어카 앞에서 장사하는 걸 보면서 자랐죠. 그래서 굉장히 젊은 층은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비에 대해서 민감한 게 아니라 이 물건을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어떤 젊은 층들이 있는 겁니다. 그 세대를 겪은 그 이후의 세대들도 사실은 다 장사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대 이후에, 이제 고난의 행군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다가 그 시대를 겪고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때 젊은 세대로 들어가는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해요. 이게 이제 북한의 새로운 코호트라는 거죠. 이 코호트를 통해서 이 코호트들이 사실상 핸드폰 보급이라는 부분하고 맞닿으면서 평양의 특별 계층을 위한 어떤 수요 변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서비스, 즉 돈주들이 생겨나고요. 그 돈주들은 자기네들의 월급 급여 이외의 것들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위한 또 다른 서비스 업종 종사자가 이제 30%를 차지하면서 북한의 전자상거래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의 전자상거래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죠. 이 자료는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김일경 칭다오 무역관에서 따온 자료입니다. 자, 2002년에는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있었어요. 이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우리나라 이제 개성공단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역사가 돌아가게 되고요.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북한은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합기업소가 과거에 의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중앙관리 체제였던 걸 이제 조금 바뀌어서, 이것이 이제 이윤을 좀 창출을 하게 되면요, 국가가 이제 거래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좀 물려서 가져가고요. 나머지 남는 돈은 다시 기업이 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본주의에 맞는 체제로 가게 된 거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이 나왔다가 이제 사실은 2007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아프게 되면서 이 2007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끝나게 되죠. 근데 그 뒤에 이제 2008년에부터 이때부터 이제 휴대전화의 보급이 시작이 됩니다. 이 휴대전화의 보급이 시작이 되면서 젊은 층의 수요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는 이제는 더 이상은 이 통신혁명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북한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던 거죠. Smartphones are now everywhere in Pyongyang. These scenes captured by our reporters would be normal in most places, but in secretive North Korea, it's new. You might think that's good news for North Koreans, who can now communicate more openly. Well, actually, the regime is using smartphones and other devices as powerful weapons of mass surveillance. North Korea is in a fight against outside information, and according to people who have recently defected, like this man, the regime has been stepping up censorship efforts. 북한에서 허용하지 않은 그런 모든 콘텐츠의 시청만을 해도 공화국 형법 60조라고 하는 반욕 용모제 그때타 모이제인데 형법에 이제 해당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실제로. We wanted to know what it's possible to do with a North Korean smartphone. So, during a recent reporting trip, one of our WSJ colleagues managed to get his hands on a local handset. We're sitting in Pyongyang. This is
a phone lent to me by a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and just want to quickly show what's on this phone. It looks very much like an Android phone you can get anywhere else in the world. And there are lots of apps preloaded on this, like a calculator, lots of games. There we go. Well, the difference is that this phone isn't capable of accessing, I don't believe, the wider internet. These phones only have access to a network that is confined to the country, or intranet, that is obviously curated by the regime. Seoul, South Korea. Just 35 miles from the border, people have the freedom to buy any smartphone in the market. 아유 감사합니다. In Pyongyang, this North Korean woman only had a few choices of handsets, all approved by the government. She recently fled to the south. 뭐지 뭔가 이게 있으니까 뭔가 좀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우스해지고 이런 그런 건 좀 있었어요. At the beginning, she was happy with it. And then, one day, she learned that the government was monitoring devices around the clock. 그 컴퓨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을 해주고 실제로 그렇다고도 말을 해주니까 저희는 좀 무시가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몰래 그 종교에 대한 그러니까 뒷소리죠, 막 욕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다른 방, 그러니까 누구도 없는 방에다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The exact nature of Pyongyang surveillance software remained a mystery for years, until someone leaked software and smuggled out mobile devices, inside of the tablet. some of which traveled all the way to Florian Gruno's lab in Germany. The IT security expert and his colleagues have extensively analyzed North Korea's technology. We couldn't see anything else like this. If you want to say so, they are like the market leader in implementing those kind of controls. Here is Ulim, a tablet that was released in 2015 and only recently got out of the country. Is basically a very cheap, common Android tablet PC. This tablet is engineered to prevent file sharing. It only reads two types of files, one that's created or signed by the government and another by the user. When I click on a file that has not been created on the device or is not signed by the government, then the following happens. It says this is not signed file. Users also have no chance to delete their activities or hide them from the authorities. The system takes random screenshots of their browsing history and other apps. And this is the psychological, social message to not even try to do this because they will find out. But despite all these measures, a few North Koreans managed to get their hands on foreign content, including CDs and DVDs. This defector says some people are willing to take huge risks to buy phones and other electronic devices that are smuggled from China or South Korea. 불법적인 그런 컨텐츠를 보자 해도 그런 기기들이 필요하니까. For now, Kim Jong-un has managed to keep control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in his country. Through an effective and credible reign of terror, According to a high-profile defector who recently testified in Congress, outside information would undermine the regime more than any threats of military action or economic sanctions. if we continue and expand our activity of disseminating information to educate North Korean people in the long run, I'm absolutely sure that North Korean people one day would stand up to change the course. 그래서 이런 휴대전화 보급이 시작이 됐고요. 사실은 휴대전화 보급이 시작된 이유는 조선족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족들이 왜냐하면 그 휴대전화 그 뭐라 그러죠? 그 기지국을 동북 삼성 쪽에다가 세워놓고요. 그 불법 기지국을 통해서 대포폰을 통해서 이런 장사들을 같이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가속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이걸 단속해봐야 쓸모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속을 이런 대포폰은 더 단속이 안 되니 이제는 당국 입장에서
북한의 국가 입장에서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내놓자 해서 이제 휴대전화가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2003년에 가입자가 200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600만에 이르는데요. 2017년에 한 400만 명 정도, 보급률 16% 정도, 꽤나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대포폰 가입자까지 다 하면은 거의 한 10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한 1000만 명이면 얼마일까요? 한 3분의 1 정도 넘게가 거의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휴대전화 보급률이 여기 세지니까 2017년에 이르러서는 온라인 쇼핑 연령대, 북한에 이제 온라인 쇼핑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16세에서 35세 연령층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전자상거래가 다음과 같이 탄생을 합니다. 북한의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 부분으로 보면 우리나라 90년대의 벽돌폰에서 나오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할 정도로 사실상 글씨는 딱딱해요. 글씨는 딱딱한데 잘 보시면 그래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처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북한은 광명넷이라고 부르거든요. 북한은 광명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광명넷이라고 부릅니다. 광명넷을 통해서 이러한 북한이 말하는 이제 전자상거래는 전자상업봉사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봉사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북한이 서비스라는 단어, 봉사라는 단어를 서비스라는 단어를 내온다는 건 이제 쓴다는 거죠. 북한 표현으로요. 이게 내오게 된 게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엄청나게 전향적인 조치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내부 인트라넷 기반으로 하는데요. 식품 소비재 등을 판매하는 어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내부 인트라넷을 기반으로 갖게 되는 거죠. 중요한 단어 두 개입니다. 인트라넷입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전반적인 국제 인터넷을 일반 소비자들이나 북한 주민들한테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상점 식품산업 같은 소비재 총괄을 해서 이건 휴대폰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내부, 쉽게 말하면 인트라넷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국제 인터넷으로의 이제 인터넷망에는 접속을 시키지 않는 상태죠. 그렇지만은 북한의 이제 고위공직자나 북한의 이제 그 핵심 계층들은 국제 인터넷도 접속을 하고 심지어는 어디죠? 이제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은 북한의 어떤 감시 시스템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피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요.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사증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사증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북한 사람들도 이제는 굉장히 중국 접경 지역을 오가면서 세계가 변화한 것의 흐름이 어떻다라는 것은 다 거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사실은 북한은 이제 탈출하는 탈북자분들은 어떤 지역상으로 이제 잘 사는 지역이 아닌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세상이 이렇게 돼 있는 줄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북한에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장사를 하는 인구들은 적어도 남북 간 관계 그리고 세계 질서가 얼만큼 변했다라는 거는 장사 마인드로는 우리나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많이 앞선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코호트 세대와 함께 여러분들이 남북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 그리고 인민 서비스 총국 주관이에요. 북한은 항상 이런 총국들이 다 있어서 이 총국들이 사업을 합니다. 관광 총국이 관광을 하고요. 인민 서비스 총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와 관련하는 주간 인트라넷을 통해서요. 나래 선불 카드로 계산을 합니다. 북한은 또 그럼 나래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다음 장에 나올 겁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품 배달을 통한 운수 사업소 등을 운용을 합니다. 자, 이 운수 사업소가 있는 건 뭐냐면요. 배달 앱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배달 앱의 이름은 앞날이고요. 예.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지만 북한은 배달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와 어떤 승합차 배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건 2015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도 이것을 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 운수 사업소가 좀 더 활발해졌다는 최근 소식을 한번 들었습니다. 자, 인트라넷으로 통해서 허용되는 북한의 사이트 목록은요. 외국인이 이걸 접속해가지고 빼내가지고 북한 주민 한 명이 떠든 걸 가지고 찾아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려중앙방송사, 조선인보험회사,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겨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언어학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이걸 통해서 이제 파생적으로 여러분들 검색어라는 것의 중요성이 사실 언어학과 굉장히 맞아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색어를 잘 찾기만 해도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지식이 무한대로 늘어나죠. 검색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검색을 한다면은요, 북한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언어학의 모든 부분에도 마찬가지죠. 단어와 검색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지식의 양이 풍부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려중앙방송사, 조선인보험회사, 조선인조리협회, 고려청소년여행사, 여행사가 있네요. 네, 고려항공, 항공사, 그 다음에 친구, 이거는 북한은 페북이 아니라 외국 홍보 문화부 사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외국인들은 잘 모르고 이게 페이스북인 줄 알고 접근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내나라, 관광정보 국제 사이트입니다. 이 내나라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관광총국이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대단결, 이거는 대남 라디오 방송 단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대남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조선해양청, 조선관광, 그 다음에 조선사회과학협회, 교육기금재단, 그다음 조선영화, 조선노인기금재단, 이거 뭐 노인을 위하여라는 이런 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노인층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핵심 계층들이 노인들이 많죠. 이런 어떤 쉽게 말하면 기금재단,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기죠, 보험인 거죠. 이런 것들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 대학교, 그 다음에 노동신문, 조선체육, 조선의 소리, 그리고 정체불명의 사이트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트라넷은 북한의 이게 이제 2016년 자료고요. 2019년에는 36개 정도의 사이트가 존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인트라넷망 안에서의 어떤 조건을 위해서 이제 인트라넷망 안에서의 국내 사이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36개에서 40개의 사이트인데요. 아직까지 전 세계 인터넷망과의 접속을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흡하다라고 이제 국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나래카드 모습입니다. 나래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그리고 나서 여기 유심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여 종이 넘는 이런 카드를 통해서 주유 카드도 있고 건강카드, 이런 카드들이 북한엔 많습니다. 북한은 이 카드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결제 시스템 자체가 핸드폰 안에 붙어 있죠. 유심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는 다 저걸 해서 하잖아요. 그죠? 뭐라 그럽니까? 은행에서 이제 고유번호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전자결제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학자분이시죠. 커티스 멜빈, 이분은 누구냐 하면요, 존스 홉킨스하고 그 다음에 SAIS, 그러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제 NK 뉴스 프로하고 그 다음에 NK 이코노믹 워치라는 굉장히 큰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영어를 잘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을 하거나 또는 이 웹사이트 주소를 기억하셨다가 이 부분을 꼭 클릭하셔서 이분 굉장히 많은 북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뉴스를 다 여기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학자분이시죠. 캐티스 멀빈은 이제 사실은 아직도 다량의 현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것 자체는 현금 도난 위험 방지 또는 거래 명세서를 살펴보는 사업자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순기능이 북한에 많이 퍼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민의 사생활 감시를 하고 현금 순환의 직접 개입 조건으로 이 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카드 자체는 사실상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전자상거래를 북한이 오픈은 해줬지만 여전히 북한 어떤 주민에 대한 감시 체계는 이 카드를 통해서 거래 명세서의 내역을 통해서 또 하고 있다. 어떤 불법 거래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북한의 감시 체계는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배달 앱을 한번 볼게요. 예. 배달 앱은 이 앞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전자상거래 안에서 24시간 배달 서비스도 같이 갖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도시 음식점, 장마당, 상점에 배달되고 있는 주요 서비스 품목들이라고 합니다. 자, 쌀, 냉면이 그대로 배달되기도 한데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마켓 걸리 생각나시죠? 막걸 아시죠? 마켓 걸리. 예. 예. 땡지연께서 선전하시는 마켓 걸리. 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매칭이 됩니다. 아, 북한도 어설프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이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2015년에는요 처음에는 옥류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은 사실은 처음에 내부 전자상거래에 있는 이 부분에 이 전자상거래 첫 체계, 핸드폰 체계의 이름은 옥류입니다. 그래서 이 옥류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했다. 사실 한 20여 개 사이트가 나오니까 그 20여 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한 번에 모으는 포털 사이트,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만물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만물상 사이트가 2016년에만 조회수 320만을 기록을 하고요. 사실상 이건 해외에서의 조회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 국내 조회수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건 만물상 사이트를 이렇게 조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플랫폼 형태를 띠게 되면서요. 사실 북한도 이런 컨슈머리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당연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루 6만 명 정도 평양 대도시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종합 전자상거래 포털 이름은 만물상입니다. 왜 만물상이냐면 이제 아시죠? 이 만물상이 저 금강산에서 이 가장 높은 봉우리에 이제 만 가지 모습을 한 다른 봉우리가 있다 해서 이걸 만물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이트 이름을 땁니다. 옥류 만물상 다 북한의 지역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북한의 전자상거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발생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발생 배경은 세 가지인데요. 사실은 경영 자율성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요.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게 뭐냐면요. 사회주의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사회주의 기업 책임제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북한에서는 사실상 아까 말했듯이 7.1 조치 이후에 대한의 사업체계라는 거 안에서 일단 조금 더 해서 북한이 거래 수익금으로 국가가 거래 수익금으로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국가가 가져가고 남은 거를 갖다가 다시 재투자를 했는데 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남긴 거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남긴 게 이제 북한의 과거 경영 형태였습니다. 근데 김정은 시대의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기업이 이윤을 남겨 먹을 수 있게 하는 기업 경영 자율성 확보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전자상거래 두 번째 발생 계기는 개인 소비를 통해서 개인이 산업자금을 확보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여윳돈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개인 소비가 늘어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결국은 소비가 진착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산업자금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돈을 금융 사업만 뛰어들었던 북한의 1차 돈주들이 있죠. 그리고 이 돈주들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다시 실물경제의 사업화를 위해서 등장하게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자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산업자금 확보는 이중적인 문제를 갖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국가가 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에서도 역시 같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 세 번째 배경은 특권 부유층의 서비스 인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특권 부유층은 이제 이러한 서비스 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정도 서비스는 받아야 되겠다. 자, 음식을 직접 가서 사기 싫으니까 사오게 되는 어떤 이러한 시스템들도 평양 내부가 이제 화려하게 꾸며지면서요. 이 안에서 새로운 핵심 계층들은 이제 이러한 의식주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서비스 품질 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까다로운 컨슈머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까다로운 컨슈머의 디맨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디맨드 아시죠? 가장 중요한 컨슈머리즘 시대의 단어죠.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 디맨드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걸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시대하고 맞물리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디맨드가 더
수요죠. 수요가 조금 더 진착이 되면서 이 수요에 맞는 어떤 인식 변화가 특권 부유층 통해서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전자상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북한 전자상거래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북한 전자상거래 실태는요, 어떤 부분에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예. 자, 이거를 살펴보시면요, 과거에는요 이런 시스템을 가졌어요. 중앙은행이 기업에다가 돈을 줍니다. 그럼 이 기업은 개인 급여로 들어가고요. 이 개인 기업은 개인 급여는 개인이 국영상점에서 구입을 하기도 하거나, 그리고 또 현금 입금을 다시 대부분 북한은 중앙은행이 다시 현금을 다시 다 가져가요. 그래서 북한은 급여를 받아도 대부분 저축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저축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요. 그래서 계속 강제저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윳돈이 있을 수가 없죠. 북한은 조금 쓰고 은행에 저축해두고,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한 돈에 뭐 8분의 1밖에 옛날에 뺏어 쓸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사실상 시장 시대로 들어가면서 시장으로 많이 돈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이 국영상점에도 자기 매대에다 자기 걸 내다 팔 만큼 시장에서 돈을 많이 모으게 된 겁니다. 상품도 공급에 대한 부분도 다 돼서 이제 중국에서부터 물건을 떼다 오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이 시장이 점점점 커지니까 이 여유자금 2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2는 저금으로 들어가기도 해서 환수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생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북한 안에서의 이제 재정 수입이 자꾸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여유자금을 저금으로 늘려는 사람들이 없어지고요. 이거를 그대로 돈으로 쓰는 사람들이 다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현금 흐름으로 거래가 되는 양이 많아져서 자꾸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달갑지 않겠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자꾸 재정 수입이 많아져야 북한은 사회주의 어떻게 보면 기획경제거든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신규 등장한 게 국가적인 차원의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소연의 북한 전자상거래 발생 배경과 실태에 북한 포커스 2018년 10월에 실린 글을 이제 분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북한 국민경제의 순환이 여기였으면요, 그 순환의 폭을 넓혀서 신규 등장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요, 이제 판로는 개척할 수 있고요. 신규 판로는 개척할 수 있어서 이것이 중앙은행이 환수할 수 있는 환수 조건을 훨씬 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전자상거래는 북한의 당국과 완전히 무관하게 그냥 주민의 계층만을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여기에 들어간 배경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는요,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되고 운송 서비스가 대중화됐고요. 사실은 이렇게 탑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간꾼, 지게꾼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과거에 우리나라 5, 60년대 이제 일용직 노동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올라타서,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건 되게 자발적으로 하죠. 일용직 노동자보다 훨씬 좋은 게, 왜냐면 이게 배급보다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타서 이런 사람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북한은 현재 지금 직장 거의 다 투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 직장에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계획경제 시스템 안에 직장에서는 대략 일하든가 아니면은 노동 이제 출석 체크만 해놓고 나와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이게 북한에는 일종의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돼 있는 거를 북한 당국이 알고 있어요. 스마트폰도 급증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전자카드를 발급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북한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원활한 생필품과 어떤 제품에 대한 공급을 가져감과 동시에 주민들한테 북한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재정 수입 자체를 확충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전자카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스마트폰 사용량의 급증이 불러온 부분이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숨도 안 쉬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만물상을 제가 사실 2020년 12월 1일 날
통해서 좀 직접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방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우회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방문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저도 저희 이제 기관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한번 들어가 본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이 방문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해주기 위한 겁니다. 현재 이제 제재와 코로나로 인해 급등한 휴대전화 사용자에도 불구하고요. 실적은 과거와 달리 좀 제한된 것으로 보였어요. 방문 결과 12월 1일. 그 다음에 업로드 상품의 개수가 많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신발, 가방 등은 판매 개수가 0이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식료품, 보건의약품 쪽으로 중심이 많이 쏠려 있었고, 그 다음에 특산물, 공예품 이런 거 위주. 결국은 생필품 위주로 사치품, 신발, 가방은 북한에서 사치품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사치품보다는 생필품 위주로 업로드 상품 개수가 많이 있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상품은 0이었죠. 코비드-19, 코보드 죄송합니다. 오타예요.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사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필품 업로드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되게 특이한 게요. 가격이 안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북한은 어디를 가든 이 웹사이트 상에 가격이 안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북한 내부를 선전하는 어떤 북한의 방송들이 있거든요. 북한의 유튜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항상 어떤 필요한 아주 굉장히 보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료를 다 지우거나 그다음에 북한의 가격 자체를 거의 알려주지 않아요. 해외에. 근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북한이 전자상거래에도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요. 북한의 어떤 그 현재의 이 가격을 통해서 이 북한의 경제 어떤 현실을 되게 유추하는 걸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썰도 있는데요. 실은 이 가격 자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전 세계의 여러 경제학자들이나 전 세계의 여러 북한과 사업을 하고 싶은 어떤 사업가들이 이거를 돈을 주고 많이 북한에다가 이거를 요구를 해서 이 가격을 떼오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가격을 떼오라고 시키는 사람들이 중간 브로커 활동을 하는데 이 중간 브로커들이 돈을 많이 챙기니까 이걸 북한 사람들이 직접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또는 우리나라 사업자나 중국 사업자한테 야 지금 북한 가격에 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알아볼게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요걸 알아보는 게 이제 그게 직업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직업화가 되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의 가격이 바깥으로 인터넷이나 또는 외부를 통해서 이렇게 유출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도 사업화되어 있는 것이 서비스라는 거는 아무거나 다 사업화를 하면 서비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특별히 먹고 살만한 어떤 기본적인 게 안 될 때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것저것 해서 이제 사실은 사업이 조금 저무니까 우리나라도 배달통 앱, 여러분들을 점점 게을르게 만드는, 소비자는 손도 까딱하지 마 라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도 다 등장을 하고 서비스의 한 품목으로서 사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나오지 않은가. 이 두 가지 유추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돼요. 자, 만물상 사이트입니다. 제가 한번 떠봤어요. 예. 떠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품 분류가 있죠. 신발, 가방, 화장품, 식료품, 보건의료품, 체육, 공예, 관광, 특산물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신발, 가방은 제로, 그 다음에 식료품이 가장 많고요. 화장품, 위생품, 보건의약품 역시 많고, 특산물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성, 고려, 인삼, 화장품 7종 세트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열람수와 조선, 금강산 합작회사 회사만 나와 있고요. 가격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연동 기술 회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북한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광명넷을 통해서 이 만물상을 운영하는 회사는 연풍상업정보기술사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결제체제와 운송체계를 다 갖춘 완벽한 전자상업봉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자신들에 대한 어떤 선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봉사업을 전문으로 한다. 북한이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를 보시면은요, 블라블라블라 다 읽으세요. 알아서 읽으시면 되고요. 우수한 전자상업 봉사체계의 위치를 찾아 균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과 호혜. 사실은 여기서 신용제일주의 원칙이라는 말은 북한이 쓰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2020년 보고 처음 보는 말이거든요. 아, 북한이 이제는 신용이라는 말을 알아들었구나 라는 거죠. 과거에는 북한과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신용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신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북한이 이제는 굉장히 신용이라는 걸 중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글로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이후에 이 북한의 이제 물론 다 계획 경제 내에서 만들어진 회사들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적어도 중국의 과거 어떤 회사 정도로서는 이게 이제 활약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이 이렇게 제한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상품이 신발, 가방 뭐 이런 게 굉장히 제한적인 이유에 두 가지 가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공부를 하기 위해선 가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가설 두 개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설 1은요. 물건의 재료 공급과 에너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됐을 것이다. 상품은 굉장히 다양성이 저하된 거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는요. 오히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수요자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식료품이나 의약품, 기초화장품 등 생필품에 집중이 되는 현상이라서 이제 사업주의 기업 책임제로 인해서 소비자 중심 판매로 중심 이동이 되고 있구나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래서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이상적으로만 봤을 땐 이런 거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가설을 다 세우고 이런 부분에 이 가설을 증명하는 거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연구의 방법인 거죠.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될 겁니다. 가방 등은 백화점 판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가방은 사치품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백화점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샤넬을 온라인 통신 판매를 통해서 채널을 온라인 통신 판매를 통해서 사진 않죠. 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사치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단속이고요. 아직까지 또 브랜드화가 진행되지 않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북한을 내 전자상거래를 통해 요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차 검증도 가능해요. 이건 2018년에 제가 어떤 특수한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받게 된 조선상품이라는 책자입니다. 북한의 책자죠. 이 조선상품이라는 책자를 보면은 북한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실질적으로 뭐 재료 공급 문제로 인해서 뭐 가방 뭐 이런 걸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북한의 주력 브랜드를 통해서 북한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대부분이 생필품이구나라는 거를 이 교차 검증 이런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 상품 명단 한번 보세요. 개성고려 인삼, 비단 제품, 뭐 술, 맥주, 식료품, 그 다음에 의약품 있고요. 그 다음에 은, 노제품, 피복, 가방이 있긴 한데 가방은 거의 많이 다루지 않아요. 거의 많이 안 다루더라고요. 비닐 제품, 그 다음에 화장품, 전자제품, 재료, 그 다음에 건제품. 뭐 이런 건제품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육포 같은 거예요. 북한은 저장육을 많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오래 보관을 해놔도 일단 배를 채워야 되는 국가다 보니까 저장육의 기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남북한의 사실상 마지막에 협력이 일어나고요. 이러한 어떤 거래가 서로 일어나더라도 북한은 이런 걸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상품 명단을 통해서는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서로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국가들이 또 쭉 나옵니다. 국가들이 교역국가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넘버원입니다. 중국 써 있으면서 심양 단둥은 따로 적어놨죠. 이건 뭐냐면 동북 삼성입니다. 심양 단둥 따렌이죠. 그 다음에 광주, 광저우, 그 다음에 장춘 이런 곳은 이제 동북 삼성이니까 따로 하고 중국 국가와의 이제 교역을 또 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바롭스크, 벨라루시 이거는 다 접경 지역이죠. 러시아와 접경 지역. 그 다음에 스웨리에는 스웨덴입니다. 그 다음에 쿠바, 페루, 브라질. 얼마 전에 스웨덴하고는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외교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스웨덴의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방송 만드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어떻게 보면 가짜 취재를 했죠. 북한에다 무기를
북한에 무기를 팔 테니까 그 석유를 내가 대신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취재를 하면서 들어가 사실 함정 취재를 해서 북한이 실제로 무기를 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다 가져온 게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어쨌든 브라질, 베네수엘라, 뭐 월남, 타이, 인도, 인도네시아 다 이런 국가들과 교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교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 보시면 젖제품이라고 나오죠. 나이리 프로덕트 해가지고 사실은 이 젖제품이라고 쓴 이유는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국하고 말이 굉장히 비례 있고요. 아이스크림 에스키모, 에스키모는 사실은 하드바를 에스키모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은 부드러운 거 유지방, 그 다음에 에스키모는 이제 얼음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기능음료, 에네르기, 활성음료, 이거는 이제 에너지 드링크, 그 다음에 단물은 주스고요. 단묵은 젤리입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런 대사가 되게 특이하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제품을 파는지 한번 볼까요? 자, 딸기 젤리죠. 딸기 단묵이래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데 이걸 요구르트 중에서요 아주 껄쭉한 요구르트를 신젓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이거는 중국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건데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전자상거래의 어떤 주된 거래 계층이 외국에서는 중국 쪽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중국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이 그림의 모양 이런 것 사실 중국하고 제휴를 하고 있다고도 보여져요. 예, 중국과 어떻게 보면 아까 단둥지역과 제휴를 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구나. 자, 즉 그래서 경제의 중심 이동에 의해서 남북 관계에서 사실은 중국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전자상거래하고 이렇게 교차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죠. 자, 그리고 저장 가공식품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이런 것도 해요. 북한은 이거는 네오비아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굽혀진 혈이도 펴게 하는 신기한 신경부활약, 죽은 정자도 소생시키는 신기한 효과, 이런 게 있을까요? 뇌동맥 경화증에도 명약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비아그라에 대한 복제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아그라 복제품들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시알리스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이건 다 비아그라 복제품이에요. 이런 복제품들에 대한 것도 북한이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가품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가품과는 다르게 이제 신선로, 이거 이제 북한식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온반 이런 거 할 때 필요하죠. 이거 할 때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전자 뭐 사전,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노래방 기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려 인삼 관련된 거. 그래서 아마도 북한은 인삼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룬다 이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한복도 있습니다. 한복에 이제 바지저고리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북한의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이 IT적인 접근을 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춘 강의였고요. 그래서 북한은 일단 장마당 세대를 위한 어떤 단속과 컨슈머리즘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북한도 결국 변화의 상수를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거죠. 북한 변화의 상수를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당국의 시장에 대한 어떤 욕망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합니다. 제한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흐름,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의 흐름 세 가지 있죠. 그 금융 쪽의 시장, 카지노 금융이 1960년대 나온 이후에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많이 어떻게 보면 학습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도국 환경의 어떤 특색으로서요, 생필품 발전 단계와 어떤 전자상거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개도국 성장 환경의 어떤 특색인데요. 결국은 생필품의 발전 단계, 어떤 전자상거래 단계에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은 북한도 아마 조금이라도 우리하고 아마 싱크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남북한 협력을 할 때 이러한 온라인 시장은 이걸 갖고 있다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사회가 오픈이 됐을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북한은 일단은 시사점이죠. 60%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저기도 살 수 있다고 해요. 이런 통신 판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기 어디죠? 그 아마존에서 영어로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구매나 어떤 시장에 있어서는 예전에 개성상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북한 쪽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잘한다고 그래요. 사실은 사회주의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본인들의 본능이 많이 이렇게 억압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익숙한 온라인 마켓에 이제 노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계 시장과 연결되었을 때는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생산자의 역할도 담당을 가능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개방 시에는 오히려 남측보다는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잘 유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탈북자 젊은 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도 굉장히 크게 장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장사 미천으로 뭐 몇 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사실은 진짜 순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사기꾼이 되죠. 예.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고난의 행군 플러스 시장 경험 세대가 이제 온라인 판매의 프로슈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게 북한 쉽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프로슈머라는 건 뭔지 아시죠?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거는 프로덕션과 컨슈머의 역할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엘빈 토플러가 무려 20년 전에 예견을 했었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너무 많이 이 컨슈머리즘 사이에서 이 광고의 늪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이 광고 안에서 현명한 소비자와 함께 현명한 생산자의 역할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어떤 부분에도 되게 하고요. 굉장히 이제 지식을 잘 갖춰서 그러한 이제 과학적인 객관성을 잘 갖추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덕트로서도 프로덕션으로서도 활동할 수 있으면서 컨슈머로도 활동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재량을 같이 갖춰야 된다. 이게 언어학과 학생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 전자상거래의 함입니다. 자, 기술 노동력 덕성 아까 얘기했죠. 카지노 금융은 1960년대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사실상 재테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무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볼 엄두가 안 나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한테 또 과학과 연계되는 전문성까지 과학이 또 들어오면서 객관성을 강요하게 되는 게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전통 안보가 들어있고요, 세계화의 이제 패권 간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여러분들은 이 패권 간의 대립을 통해서 이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컨슈머리즘하고 과학, 이런 두 가지. 그래서 북한도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북한 당국의 재정 수입이 원활하게 되면서 또 이 컨슈머리즘적으로 이런 장마단 세대를 끌어안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치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북한이 전자상거래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북한도 수용 중이다. North Koreans are being given their first chance to shop online, in a country where access to the internet has been traditionally restricted for the majority of its population. North Korea has had a domestic web or intranet for many years, but very few people have had access to a network connection to use it. Now the government has launched a new online shopping site called Ongu, on the back of an increase in smartphone use. It's managed by the General Bureau of Public Service, which is an official government body that oversees shops, restaurants, and producers of consumer products. North Koreans can't buy from international websites, and Ongu is exclusively for the use of North Korean nationals. All of the companies represented on the site are North Korean. A demonstration of the site to the Associated Press showed locally produced food, drinks, and clothing on sale. Since last year, North Koreans have been able to look at a limited number of local websites on their smartphones via the country's mobile phone network. North Korean users cannot connect to the international internet via this local data service, according to the Associated Press. So although mobile phone use has now become widespread in North Korea, the online experience is still strictly a domestic one.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전자상거래, 북한의 전자상거래와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남북 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특강은 굉장히 짧은 거라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특강을 통해서요, 이 전자상거래처럼 북한도 역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는 그러나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제 북한의 체제, 현 체제를 굉장히 유지하기 위한 어떤 선상에 있다라는 걸 살펴보시겠지만요. 동시에 우리의 코호트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미래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 뭐 갇혀 있는 쪽으로만 갈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남한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남북 관계의 어떤 부분을 끝까지 풀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향후의 국제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또다시 어떤 현상으로 이제 분단 국가의 미래가 펼쳐질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이 평화 통일이라는 과제죠. 평화 통일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비즈니스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과 북이 조금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어떤 협력의 틀을 가지고 가고요. 정치는 조금 비켜놓고 이러한 부분을 계속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교류가 일어나야죠. 교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떤 금융시장에 있는 부분도 좀 서로를 해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미래의 어느 부분에 갈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남북 통일의 과정, 저희가 통일을 다 볼 수 있을지 살아생전에 아니면 빨리 올지 아니면 늦게 올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 주제도 아니고 그러한 것이 계속 얘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요, 저희가 가장 통일에 대해서 중시해야 되는 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남과 북이 서로 정말로 주민들이죠. 정말로 주민들이 이 민초들이 정말로 이것은 합쳐져도 정말로 정말 다른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겠구나,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게 그러한 부분을 서로 공유해서 나아갈 수 있는 통일 정책의 어떤 과정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정말로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야만이 한반도가 이 남북 관계가 결국은 교류와 협력입니다. 교류와 협력이 전부고요. 이 통일이란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기보다는 정말 통일을 바란다면 그런 교류와 협력의 과정이 잘 되어야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편을 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전달이 잘 다 덜된 부분도 있고 한데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통일교육센터 통해서 이 특강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조금 더 어떤 평화로운 통일의 과정을 저희들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